저는 분당 서울대 혈종에서 이제 근무하고 있고 이지윤이라고 합니다. 오늘 내용은 비호치킨 비세포 림프종의 특징과 치료 과정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요. 자, 일단은 저희가 이제 통계를 좀 먼저 보여드리려고 해요. 2020년도 국가 암 발생 순입니다. 저희가 여기 보시면 넌 호치킨 림포마, 이렇게 비호치킨 림프종, 2020년도에 5,636명의 신환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뒤로 이제 뭐 다발골수종, 골수 증식성 질환, 뭐 백혈병 그 뒤로 즉 제일 많은 혈액암 중에 하나가 비호치킨 림프종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2009년부터 2020년 통계인데요. 이 핑크색 보이시나요? 이 핑크색이 비호치킨 림프종의 발생 추이이거든요. 옛날 2009년부터 2020년도까지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악성 림프종은 이미 뭐 치료받고 계셔서 너무 잘 아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는 개념으로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림프계가 있어요. 림프계. 몸의 면역체계랑 체액의 균형을 담당하는 림프계입니다. 그 네트워크로 되어 있어서요. 여기 이제 림프계의 그림이에요. 그래서 편도, 흉선, 뭐 림프절, 림프관 다 림프계 안에 속하고 있어요. 이런 림프 조직에서 생기는 종양이 림프종이라고 하는데 주로 림프계에서 생기기도 하지만은 림프계 아닌 데에서도 생길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에 따라서 단발성, 한 곳에만 있는 분들도 있고 다발성으로 여러 군데 생기는 분들도 있다. 이제 위험인자, 이게 이제 사실 외래를 보다 보면 제일 이제 많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에요. 왜 생겼는지 좀 당황하시면서 사실 왜 이게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을까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발병 원인이 뚜렷하게 밝혀진 바가 없다.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몇 가지는 있을 수 있습니다. 감염과 관련된 거는 이 바이러스는 들어보신 적이 별로 없는 바이러스죠. 예, 흔치 않습니다. HTLV1이라는 바이러스. HIV는 꽤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 같아요. 에이즈 관련한. 그 다음에 이제 HCV, 우리 이제 간염 바이러스죠.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이제 앱스타인바 바이러스라고 EBV 들어보시는 분도 있을 거고 생소하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거. 그 다음에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은 많이 들어보셨죠? 관련된 림프종이 있을 수 있어요. 두 번째, 면역 결핍하고 관련된 이제 림프종이 있습니다. 선천적으로 이제 태어나서부터 면역 결핍 우리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런 아이들한테 이제 발생하는 림프종도 있고요. 장기 이식 받은 분들 계세요. 신장이나 뭐 이런 것들. 장기 이식 이후에 생기는 면역 억제 치료를 계속 받으면서 생기는 림프종도 있고요.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왜 류마티스 관절염 아니면 그 가임기 여성에서 루푸스 관련 자가 면역에서 생기는 림프종도 있습니다. 이 밖에도 내가 이제 예전에 다른 암으로 항암 치료를 받았다. 예를 들어서 유방암 항암을 받았다. 아니면 뭐 위암의 항암을 받았다. 아니면 방사선 치료를 했다. 관련해서 생긴 림프종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정 제초제, 그 다음에 벤젠 같은 유기 용매를 다루는 특정 직업군에서 이제 발생 위험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고엽제 후유증 들어보셨어요? 예, 월남전에 참전하신 분들 좀 이제 안타깝게 고엽제 노출해서 거기 이제 생기는 이제 인정된 림프종 중에 비호치킨 림프종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고엽제가 제초제거든요. 그리고 여기 삼성 반도체 직업병 이런 거 이제 그 안에서 백혈병만 있는 게 아니라 인정한 것 중에 하나가 림프종도 인정이 되었어요. 근데 이분은 벤젠에 노출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대부분의 환자들은 사실 굉장히 평범한 사람들이라서 관련이 대부분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림프종이면 진단을 받기 전에 개인적으로 느끼는 증상이 뭐가 있느냐? 저희한테 이제 오셨을 때 무증상으로 만져지는 임파선 비대로 오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열이 나서 아니면은 식은땀이 굉장히 많이 난다. 아니면은 굉장히 허약감을 느끼고 피로하고 숨이 답답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몸무게가 좀, 사실 성인에 있어서 몸무게 안 빠지거든요. 그죠? 근데 몸무게가 빠지기 시작한다. 이거는 사실 어떤 병이든지 나쁜 사인입니다. 림프 종양에서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악성 종양에서도 있을 수 있는 증상입니다. 물론 악성 종양이 아닐 때도 생길 수 있는 증상이긴 한데 이런 증상을 호소하면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비증상이라고 들어보신 분 있을 수 있어요. 저희가 이제 비증상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열이 나고 야간에 식은땀을 흘리면서 열이 납니다. 이게 비증상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림프종 환자가 비증상을 동반한 사람도 있지만요. 무증상으로 만져지는 임파선 비대로 오는 사람도 많습니다. 림프종에서 만져지는 임파선은요, 통증을 수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임파선이 부어서 왔다 했을 때 저희가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비증상이 동반되느냐, 아니 만졌을 때 아프냐, 언제부터 생겼냐 등등을 막 물어봅니다. 근데 막 얼마 전에 생겼고 막 열이 나는데 여기 만지면 너무 아프고 이러면 사실 이거는 감염이나 염증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도 꽤 외래에서 많이 오고 있습니다. 림프종의 종류, 이제 분류를 보시면은 저희가 림프종 진단받았으면은 환자분들한테 좀 림프종 가계도처럼 설명을 좀 드리고 있어요. 호지킨 림프종은 매우 드물어요. 100명 중에 5명이고요. 대부분이 비호지킨 림프종입니다. 95%에 해당하고요. 그 중에 가장 많은 게 저희가 오늘 논의할 B세포입니다. B세포 림프종이 가장 많고요. 여기 이제 B세포 종류 중에는 저희가 이제 외래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는데, 이제 미성숙 비세포 림프종은 거의 백혈병에 준해서 치료를 하기 때문에 이건 논외래하고요. 성숙 비세포 림프종 중에 성격을, 진단명이 진짜 많거든요. 성격으로 좀 분류해서 말씀드려요. 왜냐면 환자분들 진단명 말씀드리면 사실 진단명이 너무 생소해요. 다 들어보지 못한 단어들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자기가 무슨 림프종이다 해도 사실 다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공격적인 림프종이냐, 굉장히 온순한 림프종이냐, 그쪽을 좀 치중해서 당신은 공격적이다, 아니요 굉장히 온순하다, 이렇게 분리해서 설명을 드리면 굉장히 이해하기가 쉬우십니다. 우리나라 통계가 있어요. 우리나라 통계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2012년도 어느 이제 한 선생님께서 연구하신 내용인데요. 우리나라는 호치킨이 4%고요. 비호치킨이 96%였습니다. 가장 많은 게 저희가 오늘 논의한 비세포 림프종. 우리나라의 65%가 다 지금 비세포 림프종이란 말입니다. 자, 비세포 림프종에는 그 중에 가장 많은 거. 이거는 이 진단명은 너무 이제 많이 들으셨을 수 있어요. 본인이 뭐 그렇다 하면은 광범위 큰 비세포 림프종 또는 미만성 거대 비세포 림프종 다 같은 말입니다. 요게 가장 많아요. 이 외에도 변연부 림프종, 소포 림프종, 만성 림프구 백혈병, 버키 림프종, 외투세포 림프종 다 굉장히 생소하죠. 이런 것들은 굉장히 드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건 광범위 큰 비세포 림프종이다. TNK는 오늘 얘기 드릴 게 아닌데요. TNK도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자, 진단을 할 때 저희한테 환자가 오면 어떻게 하냐면 임파선 비대가 있으니까 주로 오시게 되는데 그 만져지는 임파선에 대해서 조직 검사를 합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 이제 사실 영상을 미리 다른 병에서 찍고 이제 CD 구워서 오시는 분들도 있어가지고 보여드리면서 여기 임파선이 커져 있으니 요게 조직 검사를 합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조직 검사는 사실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침샘 검사라고 이제 건 바이옵시처럼 이렇게 딱 침을 찔러가지고 뽑는,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전신 마취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젤리에 묻혀가지고 저희가 초음파 보면서 찌르면 그만이라서 통증도 많지도 않습니다. 굉장히 간단하고 할 수 있는데 단점이 좀 있습니다. 진단율이 100%가 아니에요. 그래서 환자분들 중에 조직 검사를 여러 번 하신 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절제 생검이라고 해요. 그래서 전신 마취 걸고 그 부위를 아예 째는 거예요. 수술로. 그 외과 선생님이 해주십니다. 아니면 뭐 흉부외과 선생님, 각 파트의 외과 선생님이 전신 마취 걸고 일부 절개해가지고 임파선 떼시는 거예요. 그러면 진단율은 100%로 나옵니다. 그런데 단점이 수술 일정을 잡아야 돼요. 전신 마취를 걸어야 되고, 그러니까 진단까지 기간이 좀 늘어집니다. 그런 가정이 좀 있다라는 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외부에서 들고 오신 CT로 이제 저희가 그 어디서 할지 결정하는 경우도 있는데, 조금 이제 아예 CT 같은 거 없이 초음파만 이제 들고 오시면 또 CT나 PET를 찍어가지고 가장 조직이 얻었을 때 진단율이 좋을 법한데, 단발성이면 거기다 하면 되는데 다발성인 경우도 많잖아요. 그럴 때는
조직마다 진단이 잘 될 만한 데를 선정해서 조직 검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여기 이제 이게 조직 채취가 절제생검, 전신마취하고 하는 거, 요런 게 침생검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세포를 이제 조직을 얻으면 어떻게 하느냐? 저희가 병리과에 보냅니다. 그럼 이제 병리과 의사 선생님이 육안적으로 딱 봐요. 어디에 암이 있나? 그다음 막 이제 잘라서 슬라이드를 딱 유리로 만들어서 육안적으로 관찰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 림프종은요, 아까 보여드렸지만 진단명이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진단에 따른 치료 방법이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진짜 세밀한 진단명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조직 검사를 한 검체를 가지고 병리과 선생님이 많은 검사를 하세요. 그 안에서. 일단은 면역 염색을 해가지고 어떤 B형인지 NK인지 T세포인지도 나누고요. 그 다음에 B세포 안에서도 다 어떤 건지를 면역 형광염색, 분자병리, PCR 같은 거 아니면은 요즘에 차세대 염기설 분석까지 사실 림프종 환자분들이 검사를 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외래에서 진단받고 오시면은 깜짝 놀라시는 경우가 많아요. 굉장히 비용이 굉장히 고가가 많이 나와가지고 당황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이런 것들이 다 진행이 됐을 때 굉장히 고가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거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골수 검사는 해보신 분도 있고 안 해보신 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골수 검사가 림프종 진단을 위해서 하는 경우는 이제 흔치는 않아요. 대부분 몇 기인지 병기를 설정할 때 골수 검사를 하게 됩니다. 골수 검사는 하게 되면은 저희가 외래에서 이 과정을 다 설명을 드립니다. 왜냐면은 다른 검사보다 골수 검사를 굉장히 공포스럽게 받아들이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과정인지 외래에서 잘 설명을 드리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림프종이 이제 진단이 되면은 저희가 몇 기인지 병기를 설정하는 과정을 합니다. 그거 중에 제일 대표적인 시스템이 앤아버 병기. 이제 한글은 그렇고요. Modified Ann Arbor Staging 영어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병기는 어렵진 않습니다. 횡격막 기준으로 한쪽에만 있으면은 국소성이에요. 근데 횡격막 기준으로 아래 위 다 있으면 이미 조금 진행된 상태라고 합니다. 여기 이제 1기는요, 한 군데만 있고 한쪽에만 있습니다. 이제 2기는 한 군데가 아니라 한쪽에 있는데 여러 군데. 그 다음에 3기는 횡격막 기준으로 아래 위로 다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4기는 임파선뿐만이 아니라 다른 장기 침범, 간이라든지 뭐 여러 군데 침범되어 있을 때 골수라든지 사기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병기를 설정을 해야지 예후를 평가하고 정확한 치료를 하기 때문에 병기 설정에 있어서 진단을 했을 때 CT도 하고 병기 설정 후에 펫도 찍고 그다음 골수 검사도 하고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게 돼서 아마 많은 검사를 진행을 하시느라고 굉장히 지치셨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필요하니까 꼭 하게 되는 검사라는 걸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이제 진단하고 병기를 나누면 예후를 평가를 합니다. 저한테 온 환자가 어느 정도 예후를 보일 것인가 이제 평가를 하는데요. 중요한 게 몇 가지 지표들이 있어요. 이제 안타깝게 연세가 들어갑니다. 연세가 아주 대표적인 이 비호지킨 림프종의 국제 예후 지표에 따르면 60세 기준으로 60세보다 초과하신 분들 예후 지표 이제 카운트가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피검사를 할 때 꼭 림프종에 들어가는 피검사가 하나 있는데 LDH라는 피검사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외우실 필요는 없지만은 그런 피검사가 높으면 안 좋거든요, 예후가. 그래서 그게 높다 이러면 1점 추가. 그 다음에 ECOG라는 게 어떤 거냐면 개인의 퍼포먼스가 어느 정도인지 저한테 딱 환자가 왔을 때 퍼포먼스가 어떤 정도인지를 평가를 합니다.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에 응급실에 안 좋아서 오셔가지고 누워있는 상태로 제가 뵈게 되는 분과 실제로 발로 걸어와서 외래에서 진단받은 분의 예후는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ECOG 성능 상태를 저희가 분류를 하게 되어 있어요. 0.1점은 괜찮은 사람들입니다. 2점부터가 좀 예후가 안 좋습니다. 1점, 0점은 아무 증상이 없어요. 1점은 증상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활동 어느 정도 합니다. 2점은요, 일을 못합니다. 약간. 그리고 침대에서 머무는 시간이 좀 길어집니다. 그러나 50% 미만입니다. 3, 4점 환자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 치료를 하다 보면. 물론
병이 진단됐을 때는 당연히 안 좋으시니까 이런 성능이 떨어져 있는데요. 치료를 하다 보면 또 개선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요. 이게 임파선에만 생기는 게 아니고 임파선 이외, 간, 골수 막 이런 데 있잖아요. 뭐 대장, 소장 뭐 이런데 이런데 침범해 있는 그런 개수를 셉니다. 개수를 세서 그게 2개 이상이다. 그러면은 이제 예후가 안 좋은 걸로 카운트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다 카운트하려면 전신 페트 검사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이제 카운트가 돼가지고요. 저희가 예후 지표를 이제 점수로 나눠가지고 완전 관해율이 몇 %인지, 그 다음에 전체 생존율이 몇 %인지, 이 본인이 특정 치료를 받고 나서 암이 진행되거나 사망하는 시점까지 기간, 얼마나 되는지 이런 거를 사실 다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실제로 환자한테 당신은 뭐 몇 %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렇게 설명을 잘 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사실 왜냐하면 그게 받아들이는 게 의사들의 의학적인 분들은 너무 쉽게 받아들이지만 이 점수와 이 성적에 대한 거는 조금 낯서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아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도 아마 잘 잊어버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후는 아까 말씀드린, 앞에서 말씀드린 그 지표 말고도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각기 자기의 A형에 따라서 예후 지표가 다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외투세포 림프종은 다르고요. 소포 림프종도 이렇게 다릅니다.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예후 지표는 그 암종에 맞게 설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림프구가 왜 이렇게 이름이 많으냐? 그냥 비림프구 림프종 아니냐? 아닙니다. 되게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지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요, 골수에서 이제 우리가 림프구가 분할을 하는 과정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예, 요게 분화가 점점 되는 과정인데요. 여기는 골수고요. 여기는 골수 밖에서 분화되는 과정입니다. B세포는 들어보신 적이 좀 있으시죠? B세포 면역체계 굉장히 중요한 세포입니다. 항체를 생성해요. 그래서 감염에 싸웁니다. 이런 세포에서 문제가 생긴 게 림프종, B세포 림프종인데요. 이 B세포 림프종은 이 과정 중에 고장이 난 거예요. 이 과정 중에 고장이 나면 어떤 림프종? 이 과정 중에 고장이 나면 어떤 림프종? 이 과정 중에 고장이 나면 어떤 림프종? 다 그래서 이름이 다르게 되어 있고요. 그 과정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굉장히 초기에 생기는 문제는 굉장히 공격적이에요. 뒤로 약간 성숙된 상태에서 생기는 문제들은 조금 온화합니다, 성격이. 그래서 그게 조금 다르다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크게 아까 말씀드린 공격적이다 아니면은 온순하다, 지연형이다 이렇게 나눠서 설명드리는데요. 공격적인 림프종에는 아까 말씀드린 거의 백혈병에 준하는 림프종도 있고요. 제일 많은 광범위 큰 B세포 림프종도 있고 버키 림프종, 외투세포 림프종이 있습니다. 지연형 림프종은 변연부, 소포, 그 다음에 이제 림프절 형질세포, 뭐 발덴스트로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공격적 림프종과 지연형 림프종을 구별해서 그래서 설명드리는 이유는 치료의 방침이 좀 다릅니다. 공격형은요, 진단하면 빨리 치료해줘야 돼요. 빨리 항암제 들어가줘야 됩니다. 그리고 고용량 항암제를 씁니다. 목표 완치를 목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림프종에 따라서 이식도 합니다. 이식이라는 거 말씀드린 게 자가조혈모세포 이식. 지연형은요, 그렇게 빨리 치료가 급한 건 아니다. 예. 그 다음에 장기간 굉장히 꾸준하게 봐야 돼요. 치료도 굉장히 잘 되고요. 항암 치료 안 하고 그냥 예를 들어서 수술을 해서 단발성이에요. 하나만 있어서 뗐어요. 경과관찰하는 것도 있고요. 암인데 그냥 떼고 그만인 것들, 아니면은 여러 군데 있는데 방사선하고 그만인 것들, 이런 것도 있고, 사실 여러 군데 있는데 증상이 없으면 치료도 안 하고 경과관찰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암이 있는데 경과관찰만? 실제 그런 림프종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다르다. 그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후반전에 말씀드린 내용은요. 치료제 종류 대표적인 것만, 아주 대표적인 것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세포 독성 항암제는 말씀을 안 드릴 거고요. 대표적인 면역 항암제, 그 다음에 이제 최신의 허가받은 항암제만 말씀드릴 겁니다. 리투키마브는 B세포 림프종이면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다 들어가니까, 그죠?
왜 B세포의 림프종을 쓰냐? 아까 B세포는 어떤 세포냐면 암세포가 있으면 거기에 CD20이라는 걸 발현을 해요. 그래서 염색을 하면 CD20이라는 마커의 양성을 보이면 B세포 림프종이구나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때 이 CD20에 결합하는 결합하는 단백질입니다. 요렇게 결합을 합니다. 그게 리툭시맙입니다. 리툭시맙을 많이 쓰게 되어 있죠. 자, 폴라이비주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근데 국내에서 쓸 수는 있는데 너무 고가라서 아마 노출이 거의 안 되셨을 것 같아요. 그래도 약제 이름은 한번 들어보셔도 될 것 같아가지고 갖고 왔는데요. 아까 리툭시맙은 20이라는 거에 붙는 거잖아요. 얘는 79B에 붙는 애들입니다. 예, 다 B세포에서 발현하는 애들입니다. 자, 이거는 조금 느낌이 달라요. 아까 얘는 이제 들어가서 여러 가지 뭐 과정 갖춰서 암세포를 사묘를 하지만 얘는 요게 이제 항암제는 실제 여기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게 몸 안에 들어가면 요게 이제 세포 내에서 요게 딱 깨져가지고 항암제가 여기 들어가는 식으로 작용을 하는데요. 국내 허가를 받았습니다. 허가라는 말과 보험이라는 말은 좀 다릅니다. 허가를 받았고 보험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럼 누구한테 쓸 수 있느냐? 미만성 거대 비세포 림프종 환자한테 리툭시맙, 사이클로포스파마이드, 독소루비신, 프레드니존 같은 스테로이드 병용 투여. 그러니까 1차부터도 허가는 받았습니다. 보통 미만성 거대 비세포 림프종 하면 저희가 알찹이다, 이 약자로 알찹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알찹을 대부분 합니다. 근데 허가가 우리가 조금 예후 지표가 안 좋은 사람들은 폴라이비주를 추가해서 성적을 좀 더 높여보자 이런 결과들이 나왔기 때문에 허가는 됐다. 그러나 이제 너무 고가라서 실제 많이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1차가 아닙니다. 내가 이식을 못하는 컨디션이고 이미 한 가지 치료에 실패를 했다. 한 가지 이상의 치료에 그런 비세포 림프종, 미만성 거대 비세포 림프종에 있어서 벤다무스틴이라는 약과 리툭시맙 병용해서 쓸 수 있다. 예, 요거는 이런 옵션이 있다. 그 다음엔 또 이제 나온 옵션들이 있어요. 그래서 민주비주라고 나왔습니다. 민주비주는 아까 뭡니까? CD20도 말씀드렸고요. 79B도 말씀드렸어요. 19, 이것도 비세포에 발현을 합니다. 그거에 결합하는 이제 단백질 제제 항암제입니다. 이것도요. 이식에 적합하지 않은 한 가지 이상의 재발한 미만성 거대 비세포 림프종 성인 환자한테서 레날리도마이드라는 먹는 항암제라 병합해서 허가를 이제 받았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고가입니다. 아직 보험은 안 됩니다. 셀레넥서입니다. 엑스포비오정이라는 게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 약들을 설명하는 이유는 저희가 흔하게 뭐 알차, 리툭시맙, 포함, 항암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약지들이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개발이 되고 있고 들어오고 있다. 우리나라도 요거를 좀 알아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셀레넥서라는 거는 먹는 약입니다. 먹는 약인데요. 원리는요. 우리의 핵 안에 암이 생기지 말라라고 하는 종양을 억제하는 유전자들이 있어요. 우리 몸에도. 근데 그 유전자들이 자꾸 이제 빠져나가는 게 문제인 겁니다. 빠져나가지 않게 하는 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두 가지나 실패한 미만성 거대 비세포 림프종의 허가를 받았습니다. 보험은 아직 안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카티는 많이 들어보셨죠? 제품명은 킴리아입니다. 노바티스 거인데요. 저희가 이제 장단점이 좀 있습니다. 카티 치료제는 사실 굉장히 허가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국내에서 허가받고 쓸 수 있는 거는 킴리아밖에 없습니다. 일단 그렇게 알고 계셔야 되고요. 허가는 2021년일 거예요. 벌써 3년 전이에요. 누구한테 받았냐? 두 가지나 실패한, 한 가지가 아니에요. 두 가지나 실패한 미만성 거대 비세포 림프종에 받았습니다. 다른 암종이 아닙니다. 딱 그 암종에만. 국내 급여가 2년 전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킴리아 같은 카티는요. 모든 대학병원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국내에 서울에 뭐 이제 소위 말하는 빅5라고 하죠. 그런 이제 병원들은 허가를 다 받고 실제로 많이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무슨 이제 여러 법률이 바뀌면서 아마 올해는 많은 대학병원에서 이제 카티를 하는 기회를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과정을 좀 설명드리면 환자의 백혈구를 일단 뽑아가야 됩니다. 그 중에 T세포, 즉 암하고 싸우는 세포를 잡아가는 거예요. 저희가 T세포를 뽑아가지고 그 세포를 무기로 만드는 거예요. 조합해가지고 유전자 재조합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한 거를 막 배양을 시켜요. 배양을 시켜서 미국에서 이제 갖고 오는 거예요. 비행기 타고 갖고 온 다음에 환자는 마치 이식하듯이 입원해서 어느 정도 전처치 항암을 합니다. 이제 맞을 준비를 하고요. 그 전처치 항암의 목적은 그 카티라는 그 세포를 증폭시키기 위한 항암제예요. 그래서 용량이 그렇게 세지는 않습니다. 증폭해야지만이 실제로 그 T세포가 암세포를 잡아먹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환자한테 수혈 받듯이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어렵진 않아요. 어렵진 않아서 간단하다 생각보다. 근데 이 뽑아서 미국에서 만들어서 갖고 오는 과정이 좀 오래 걸려요. 예, 그래서 그게 조금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깊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만성 거대 비세포 림프종에 집중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제일 많으니까. 아까 2가지 이상의 재발을 했을 때 킴리아가 허가와 보험을 우리나라에 받았잖아요. 근데 사실 해외에서는 허가받은 약들이 3가지나 됩니다. 예, 그래서 3가지가 이미 2017년도부터 계속 허가를 다 받았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쓸 수 있는 거는 아직은 요거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이 들어와주면 좋을 텐데 자세한 내막은 모르지만 아직 들어보진 않고 있고요. 그러면 내가 카티를 하면 나 무조건 완치냐? 사실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꿈의 약이다 하면서 막 이렇게 사실 매체에 노출이 되긴 했지만 생각보다 조금 실망하는 경우도 의료진은 많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엑시셀에 관계된 건데요. 이 처음 약에 대해서 이 처음 약이 벌써 2017년도부터 미국에서 썼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제일 긴 거예요. 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장기 생존율을 하는 연구들을 발표를 했는데 이게 꿈의 약이라고 했는데 완치가 100%가 아닌 거예요. 안타깝지만 환자의 40%만 이 약을 받았을 때 완치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근데 사실 그 40%라는 숫자가 실망스러우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40%는 사실 옛날로 치면 조금 어려운 분들이었거든요. 어려운 분들이 이렇게 넘어왔다는 거는 굉장히 큰 발전이긴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의학이 발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미만성 거대 비세포 림프종이 재발하면은 어떻게 치료했었냐면은 세포 독성 항암제를 싹 하고 이식을 합시다 이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기회가 별로 없으니까. 근데 이제 미국이나 여러 유럽이나 이제 나라에서는 이식에 애초에 잘 듣지 않을 법한 사람을 골라서 카티를 하자라고 결론을 낸 거예요. 그게 내가 치료를 받았어요. 12개월 이내에 재발한 사람들이 예후가 굉장히 안 좋아요. 실제로 저희가 림프종 진단 받고 치료를 하잖아요. 치료 완료하면 저희가 이별이 아니에요. 추적을 계속합니다. 추적을 하는데 2년까지는 굉장히 짧게 추적을 합니다. 2년부터는 조금 늘려요. 추적 기간을. 그 이유가 대부분 재발할 분들이 2년 안에 많이 재발하세요. 어느 림프종이? 공격적인 림프종이. 그렇기 때문에 2년도 아닌 심지어 1년 만에 재발을 했다라는 건 이미 안 좋은 분들이세요. 그런 안 좋은 분들에 있어서는 이식보다는 카티라는 게 너무 좋겠다. 이 결과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 저희가 아직 이게 허가가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보통은 이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약이 굉장히 핫한 화두입니다. 이중항체 약물 들어보셨습니까? 계신 분이 있어요? 이중항체? 못 들어보셨죠? 킴리아는 많이 들어보셨죠? 카티는. 이중항체도 이제 킴리아랑 좀 다른 원리인 면역치료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원리가 뭐냐. 아까 킴리아는 나의 T세포를 뽑아가지고 만들어서 갖다 넣어주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이중항체 약물은 굉장히 쉬워요. 그냥 약물만 넣어주잖아요. 그러면 그 약이 내 몸 안에 있는 면역세포, T세포랑 암세포를 손을 잡게 만들어줘요. 연결시켜줘요. 그래서 내 몸 안에 있는 T세포가 암세포를 공격하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카티보다는 간단해요. 왜? 이미 만들어져 있어요. 약만 주면 돼요. 환자 T세포를 뽑을 필요가 없습니다.
한 달 동안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간단한데 그 약들이 지금 매우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매우 많은 약들이 매우 많은 임상 연구를 통해서 허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저희 나라에서 허가받은 거 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해요. 룬스미오주라는 약이요. 바로 작년 12월에 허가받았습니다. 어떤 림프종에 쓰냐면 두 가지 이상의 실패한 성이 소포성입니다. 이거는 소포성 림프종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컬럼비주는 두 가지 이상의 실패한 이거는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에 작년 12월에 얼마 되지 않았죠.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허가를 받아서 국내에서도 쓸 수 있다. 근데 허가 받고 사실 저희가 보험으로 쓰기까지는 너무 오랫동안 걸려요. 왜냐면 이 약들이 굉장히 고가의 약이고 실제로 킴리아도 옛날에 이제 허가 받았을 때는 5억짜리 치료였거든요. 이게 굉장히 이례적으로 1년 만에 급여를 이제 통과를 했는데요. 이런 고가의 약이 이제 쏟아져 나오고는 있어요, 저희가. 그래서 이런 치료의 기회가 있다는 거는 조금 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가져와 봤습니다. 그 다음에 아직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자가조혈모세포 이식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자가조혈모세포 이식 뭐야? 왜 자기 거 조혈모를 이식해? 라고 물으실 수 있어요. 통상적인 항암제에 세포독성 항암제에 적게는 3에서 많게는 10배를 투여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골수 기능이 없어져요. 그러면은 살 수가 없어요, 사람이. 그러니 골수 기능을 되살리는, 쉽게 말하면 엄마 세포, 조혈모 세포를 모아놓은 거를 녹여서 환자한테 주는 거예요. 그게 자가조혈모 세포 이식입니다. 남의 거 받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면 굉장히 센 항암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는 과정은요. 자기 조혈모를 채취를 일단 해야죠. 예, 녹여서 주려면 내 거를 일단 뽑아놔야 됩니다. 뽑아서 얼려놓습니다. 조혈모라고 요즘에 골수로 채집 안 합니다. 다 말초로 채집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통스럽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말초로 이제 채취해가지고 얼려놔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식에 적합한 사람인지, 장기 기능이 괜찮은지, 퍼포먼스가 괜찮은지 봅니다. 합격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입원을 시킵니다. 입원을 시켜가지고 저희가 굉장히 센 항암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굉장히 센 항암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그거를 해동해서 몸에 넣어드려요. 그 다음에 조혈모가 그때 받잖아요. 그럼 그 조혈모가 바로 내일이면 뿅 하고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 조혈모가 각각의 세포로 분화해가지고 내 몸의 면역세포로 자리매김해서 나온 데까지 시간이 좀 걸려요. 그때가 면역 저하 시기라서 이식을 다 무분실해서 하는 이유가 그 감염의 위험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관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면역이 조금 좋아졌다, 좀 회복이 됐다, 그러면 이제 집에 보내고요. 정기적인 외래 방문을 통해서 장기적인 합병증이 있는지, 이식의 효과는 어떤지 그걸 추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한다, 이렇게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임상시험은요, 이제 크게 4단계로 나눕니다. 자기가 참여한 임상연구가 1상인지, 2상인지, 3상인지, 4상인지가 조금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1상은 뭐냐? 약제 이제 개발이 됐어요. 동물 연구 다 했어요. 사람한테 이제 처음으로 하는, 그러니까 독성에 관련한 거. 어느 정도 용량을 투여해야 사람이 안전하게 맞을 수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2상은요, 어느 정도 독성과 효과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거를 좀 사람의 수를 늘려가지고 평가를 다시 한번 합니다. 3상은요, 이거는 임상시험에 제일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허가를 받으려면 이제 3상을 많이 통과를 해야 되거든요. 신약, 내가 제약회사 내 이 A라는 약을 기존 표준 치료라는 거와 비교해서 우월하다는 거를 입증을 하겠다 해서 굉장히 많은 수의 환자를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거를 이제 뭐랄까요, 대조군이라고 실험군이라고 하면서 모릅니다. 자기는 몰라요. 저희도 몰라요. 다 이제 뺑뺑이 돌려가지고 어떤 사람은 실험, 어떤 사람은 표준군 이렇게 이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겨루는 단계다. 4상은요, 이미 시판된 거를 더 연구를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환자들이 1, 2, 3상을 많이 등록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관에서. 여기까지가 이제 중요한 내용들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림프종, 특히 비세포 림프종 굉장히 힘들고 지치고 긴 과정인데, 이제 우리 각각의 지정의 선생님들이 계시잖아요. 같이 협력해가지고 열심히 좀, 해서 좋은 결과를 얻으시기를 바라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